안녕하세요. 6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최근 화병이 날 정도로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해결된 지금 저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저는 꽃다운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선자리에서 남편을 보고 이 사람이다 싶어 결혼을 했는데 벌써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네요. 제 남편은 저에게 최고의 남편입니다. 딸이 들으면 소스라치게 놀라겠지만 저는 제가 살아온 시대를 봤을 때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안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애정 표현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자기 할 일 하며 집안의 크고 작은 분쟁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저를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의 모습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요. 밖에서 일을 하지 않으니 남는 시간은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적지 않았거든요.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며 하나 있는 딸아이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딸을 낳을 때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이 소식이 없자 시댁과 친정에서도 걱정을 하셨고 저와 남편도 의문이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아이가 안 생길까 했죠. 그렇게 몇 해가 지나는 동안 저는 몇 번의 유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을 누가 다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내 팔자엔 아이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임신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하는 여자의 마음이 어떤지 말이죠. 남편의 말로는 제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게 꼭 내일이면 죽어 있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회사에 가기 전에 저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다고 해요. 숨은 잘 쉬고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사실 전 그 당시의 기억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울다가 자다가 남편이 챙겨온 죽을 몇 숟가락 먹고 다시 울고 이 행동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저를 찾아오는 것도 부담이 될 듯해서 남편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게 전부였다고 하죠.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여자로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상실감, 이것이 저를 참 많이도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유산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을 때 선물 같은 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제가 몸이 많이 약해서 그런지 아이도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마음 졸이고 태어난 이후엔 매일 노심초사하며 아이를 길렀죠. 유산으로 힘들어하던 때부터 아이를 낳던 모습, 또 자식을 기르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남편은 제가 참 안쓰러웠나 봅니다. 남편은 저에게 아이를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던지. 하지만 아이를 기르는데 무슨 시간이 있겠어요. 정신도 없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던 시점은 아이가 건강하게 어느 정도 자랐을 때부터입니다. 저희 딸 윤희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고서부터는 더 이상 제 손길을 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조금만 찬바람 쐬면 기침을 하고 소풍이라도 다녀온 날엔 밤새 끙끙 앓았던 아이가 이젠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들어와도 쌩쌩하게 제잘거리곤 했으니까요. 저는 이런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건강해진 아이를 둔 엄마가 겪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고등학교에 입학한 윤희를 제 품에서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고 힘들었어요. 조마조마한 마음에 친구와 함께 학교 가는 윤희의 뒤를 따라간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진 않았습니다. 첫 유산을 겪은 후 20년 만에 저만의 시간이 생겼거든요. 온전히 나에게만 허락되는 시간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배우고 싶었던 꽃꽂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알찬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을까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던 저는 큰 상실감에 빠졌어요.
큰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주무시듯 돌아가실 줄이야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왜 진작 찾아보지 못했을까?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왜 엄마를 챙기지 않았을까? 또다시 큰 죄책감이 저를 찾아왔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죄책감에 허우적거리고 있던 저를 건져준 사람은 남편도 딸 윤희도 아닌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 어머니의 장례에 오셔서 저를 한참 동안 안아주셨어요. 친정 어머니가 안아주는 듯한 느낌에 저는 한참을 안겨 엉엉 울었죠. 아마 그때 제가 토해내듯 말했던 죄책감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걸렸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아름 싸우셔서 밥을 차려주셨어요. 너 제대로 챙겨 먹기는 하니? 언제 마지막으로 밥 먹었니? 윤희애비랑 윤희만 챙기지 말고 너 몸부터 챙겨야지. 라고 따뜻한 잔소리를 하시면서 말이죠. 며느리보다 작은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이라니. 지금 생각해도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어머니가 해주신 밥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부인이 음식을 그렇게 잘하셨다는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시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저는 저희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왜 살아계실 적에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도대체 저는 왜 이렇게 나쁜 딸일까요? 라고 울며 하소연했죠. 제 말을 한참 동안 들으시던 시어머니는 제 등을 쓸어내리시며 너 윤희 태어났을 때 기억나냐? 라고 말문을 여셨습니다. 그토록 바랬던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날, 그날은 예정일이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진통에 태어난 아이는 너무 작았고 너무 약했어요. 그렇게 작은 생명체를 처음 본 저는 태어난 아이를 보고 윤희야라고 불러주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어놓은 이름을 붙여주기엔 아이의 생명이 곧 꺼질 것처럼 가늘어 보였거든요. 태어난 아이가 바로 저와 분리되어 치료실에 들어가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이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는 이때를 회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윤희가 아니라 너를 보고 있던 건 너의 어머니가 유일했다. 라고요. 또 시어머니는 너 쉬라고 하고 나왔을 때 병원 앞에서 사부인과 이야기 나눴지. 딸이 고생해서 마음이 많이 어려우시죠? 라고 하니 사부인께서는 그래도 사라졌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셨다. 라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졌다는 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겠냐? 윤희였겠니? 사부인은 네가 사라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던 거다. 엄마 마음이 그래. 너도 윤희가 있으니 알 거 아니냐?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내 새끼 잘 살아주었으면 그거 하나로 족한 게 엄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이 말씀에 저를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이 많이 덜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시부모님에게 잘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도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부모님을 모두 여인 상황이었거든요. 이날 이후 저는 모든 일정에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동행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는 발이 넓으신 분이라 저와 함께 다니는 걸 퍽 귀찮아하셔서 본인 친구분들과 노시겠다며 거절하시긴 했지만요. 제가 배우던 꽃꽂이, 영어와 같은 수업 외에 수영 같은 운동도 함께하며 시어머니와 저는 친딸, 친엄마처럼 가까워져 갔습니다. 이전에도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엄마 같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덥지 않은 농담에도 깔깔거리며 웃을 정도가 됐을 때 갑작스레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시아버지를 병원에 모셨을 때만 해도 금방 회복하고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로하시긴 하지만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꾸준히 운동도 해오신 분이라 연세에 비해 건강하셨거든요. 초조해했던 것도 잠시, 시아버지는 퇴원을 하셨고 함께 마음 졸이셨던 시어머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또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다시 시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후에도 여러 번 반복되었어요. 당연히 연로하시니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입원과 퇴원의 횟수가 잦아지니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황에 아버지가 쓰러지시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가 되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형제들 중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사남매의 둘째입니다. 아들 둘에 딸 둘인 집이죠. 시아버지가 세 번째로 쓰러지셨을 때 남편은 형제들에게 부모님이 따로 사시니 갑자기 쓰러졌을 때 돌봐드릴 여력이 부족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형제들 중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전문 보호시설에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뜻을 비췄죠. 물론 모시고 살겠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보호시설로 보내자는 의견뿐이었죠. 하지만 보호시설로 보내는 것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정말 분노했어요. 남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생각이었죠. 남편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보호시설로 보내면 어머니는 어쨌든 누가 모셔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머님 아버님 내가 모실 테니까 당장 모시고 들어와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길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계신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저희 집으로 모시겠다 하니 시아버지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나는 싫다. 시아버지의 한마디였어요. 남편은 당황하며 아버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시면 오랫동안 혼자 방치되실 수도 있어요. 옆에서 돌봐드리는 게 아버지를 위하는 일이기도 하고 저희 마음도 편해요. 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버님의 생각은 강경했어요. 이젠 거동도 힘들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다. 늙은이 몸에 자식이나 며느리 손 타는 건 죽기보다 싫어.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아버님은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약해진 자신의 몸을 수발드는 남편과 저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거기다 어머님은 그래, 그리고 너희 집에 너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창 예민한 시기에 애도 있는데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이 끝나자 아버님은 요즘 시설 좋다더라. 그냥 거기에 두고 자주 얼굴이나 보러 와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이게 맞나 라고 생각했지만 두 분의 뜻이 워낙 강경하시니 그 뜻에 따르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저희가 물러서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거취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아버님은 부부가 함께 있기를 원하셨지만 아버님의 건강을 우선으로 케어할 기간을 찾다 보니 어머니와 함께 지내시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은 저희와 함께 지내시고 이동이 자유로운 제가 자주 어머님을 모시고 아버님을 뵈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은 점차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아버님을 뵈러 가면 늘 밝은 모습으로 이제야 살 것 같다고 좋아하셨거든요. 함께 지내시는 분들과도 잘 어울리시고 대장부 같은 성정 덕에 시설에서도 대장처럼 지내시고 계셨습니다. 금슬 좋은 시부모님 좋은 시간 보내시라 하고 시설을 산책하고 있으면 주변 분들이 아버님의 칭찬을 하며 다가오기도 했죠. 하지만 아버님을 담당하시는 보호사님은 걱정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밤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아무래도 노안이 깊으셔서 그런 듯하니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거죠. 저는 그 말에 괜히 심술이 났어요. 저렇게 정정해 보이는 분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 얘기를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멋쩍게 웃어넘기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은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괜한 소리 한다며 면박을 줄 법도 한데 의외로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곤 앞으로는 매주 주말에도 아버님을 뵈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일엔 저와 어머님이 함께 아버님을 찾아뵀어요. 남편과 아이가 각자 바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아버님을 뵈러 가는 건 한 달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나머지 주말은 오롯이 남편과 저, 아이 위주로 돌아갔죠. 평일엔 각자 바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남편과 아이의 시간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주말에 가끔 아버님을 뵈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매주 뵈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할 이유도 없고 딸 윤희도 쉽게 동의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매주 아버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아하셨지만 아버님은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이 매일 찾아뵙는 것에 비해 다른 남편의 형제들은 두문불출했기 때문이죠.
1, 2주는 아무 말 없이 좋아하시다가 이후엔 다른 형제들의 근황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전화로 안부는 여쭤볼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안 했더군요.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함께 부담하지 않는 것은 각자 사정이 다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벌이가 더 좋아져서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전화도 하지 않고 얼굴도 찾아뵙지 않는다는 소식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가서 은근슬쩍 아버님, 큰아들은 자주 연락하죠? 라고 여쭤보면 허허 웃으시며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아버님은 그저 형제 사이에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몇 달을 꾹 참고 계시다가 이제야 다른 자식들의 근황을 물으신 아버님을 보니 가슴이 메였죠. 아버님은 분위기가 어두워지자 내가 젊었을 때 애들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시켜줘서 그렇지 뭐 라며 애써 웃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젊으셨을 적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품삯을 받으며 일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넉넉하게 자식들을 못 키우신 게 사실이죠. 하지만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대를 이어오던 가난을 극복하신 분입니다. 어릴 때는 힘들게 자랐다고 하더라도 밥 굶지 않고 자식들 모두 학교 나왔으니 아버님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금 남편의 형제들은 대부분 넉넉하게 삽니다. 결혼할 때 집이며 혼수며 남부럽지 않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뭘 못해주셨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님의 말씀에 어머님은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며 전 열심히 시부모님과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이후로 몇 번 더 아버님을 뵈러 갔지만 아버님은 더 이상 다른 자식들의 소식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따로 연락드리지도 않는다고 하니 아버님이 체념하신 거였죠. 그렇게 아버님을 뵈러 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과가 됐을 쯤이었습니다. 어머님과 저만 아버님을 뵈러 간 날, 아버님이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며 아가가 참 고생 많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감사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아가라고 부르신 적도 없고 손을 잡아주신 적도 없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적은 더욱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괜히 아버님 평소엔 선자라고 이름 부르시면서 오늘은 무슨 바람이 드신 거예요? 라고 웃어 넘기려고 했지만 아버님은 저를 잠잠히 쳐다보시며 고생 많았어 라고 이야기하실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어머님은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보호사분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하니 이해해 주시더군요. 그동안 단호한 모습만 보여줬던 보호사님이 흔쾌히 승낙하자 저는 불안한 마음이 앞섰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의 옆자리를 지키려고 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저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밤을 보내고 나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전날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남편은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담담히 짐을 추슬렸고 저희 가족은 곧장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당직을 섰던 보호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두 분은 밤이 새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밤엔 복도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 안에서 말하는 소리가 웅얼웅얼 들린다고 했죠. 정확한 이야기를 들을 순 없었지만 두 분이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말소리가 끊기고 아침 해가 뜨자 어머님이 정갈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남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죠. 이후 찾아온 남편의 형제들은 들어오면서부터 곡소리였어요. 누가 보면 엄청난 일을 겪었다고 느껴질 정도의 곡소리였죠. 한 번을 찾아오지도 연락을 하지도 않던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와 남편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셨죠.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장례식장에서 술을 먹고 그렇게 싸워대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것도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였죠. 그동안 아버지를 잘 살핀 사람들이라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네가 더 잘했느니 내가 더 잘했느니 하며 싸우는지 정말 모를 일이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 허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헬스로 2년 동안 매일 아버님을 뵈러 갔었는데 더 이상 아버님을 뵈러 갈 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 허망하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였는데 어머님은 어떠셨을까요? 60년이 넘는 세월을 아버님 한 분만 보며 살았던 어머님은 점점 야이셨습니다. 마음이 허하실까 해서 모시고 나가보기도 하고 맛있는 걸 대접하기도 했는데 어머님은 점점 빛을 잃어가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에 드실 때까지 영감 나 언제 데려가오 하는 말씀만 하셨을 정도니까요. 어머니의 미소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남편과 저, 윤희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윤희에게는 여전히 고마운 부분입니다. 윤희가 고3일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창 중요할 시기에 많은 관심을 주지 못했거든요. 윤희는 밤늦게 공부하고 돌아오면 늘 할머니를 찾아뵙고 주말에 잠시 쉴 때면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이건 어머님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저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평일 내내 어머님을 모시고 있느라 제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딸아이의 배려였죠. 사실 윤희는 대학을 다른 지역으로 갔고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인턴 생활을 하러 떠났기 때문에 고3 이후로는 어머님과 자주 뵌 적이 없습니다. 윤희 자신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머니와 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다 하더라고요. 남편의 형제들은 간간히 어머님의 안부를 묻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걱정해서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언제쯤 죽나 물어보려고 연락하는 것 같더군요. 어머님이 치매를 진단받으신 이후부터는 그런 연락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남편 형제들의 전화는 잘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마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까지의 일들을 겪으며 남편 형제들에 대한 기대감이 바닥을 쳤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양심은 살아있겠지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주버님 부부가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드셨습니다. 사실 달갑진 않았지만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님이 아버님을 가장 많이 닮은 아주버님을 반기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였죠. 달갑지 않게 아주버님 부부를 집 안으로 모시면 두 분은 항상 집에 대한 칭찬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나는 언제 이런 집에 살아보나? 우리 엄마 자식 덕에 호강하네. 같은 말들이었죠.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너 이거 솔직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거 아니야? 너 결혼할 때 집 안 받았잖아. 라고 말하며 그니까 이거 누구 돈으로 산 거냐고 라는 식의 무례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났지만 아주버님을 보고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분을 사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버님 부부와 자주 왕래를 하게 되었을 때 미국에서 결혼한 윤희의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함께 인턴으로 일하게 된 한국인과 미국에서 만나 결혼한 윤희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사이에 갑작스러운 전화에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 불안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왜 틀리지 않는지. 사위는 윤희가 예정일보다 훨씬 앞서서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았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기쁨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제 품에 안겨서 헐떡거리며 숨을 쉬던 윤희의 갓난아기 시절이 떠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내가 아이를 약하게 낳아서 윤희가 고생하는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먼 타국에서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몸조리를 할 윤희를 생각하니 가슴이 메었죠. 저의 이런 생각을 아는지 남편이 미국으로 가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기뻐할 수만 없었어요. 당장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죠. 사실 어머니를 전문 기관으로 모시지 않은 것도 저의 욕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윤희를 걱정하는 마음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에게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건네더군요. 가서 아이 몸조리하는 것만 잘 도와주고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묻자 남편은 어머니가 내 손을 거부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신이 항상 온전치 못하신 것도 아닌데 큰 문제 없을 거다. 정 어려우면 사람 쓰겠다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간혹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실 뿐 행동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병원에서도 치매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늦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감정 조절이 가끔 안 되시고 계산 능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조금 힘든 것뿐이었어요. 조금 힘들다고 표현하긴 했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곁에서 보살핌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것도 한참 걸리시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눈총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루 종일 어머니의 곁에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형님네가 오기로 했어 라고 말했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말을 전해 듣고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간곡하게 아주버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셨답니다. 한 번씩 아이처럼 어리광을 강하게 부리실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이었던 거죠.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하자 어머님은 저에게 되게 해줄 때까지 밥도 안 먹을 거야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어르고 달래려고 했지만 어머님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단식 투쟁도 불사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제가 진 거죠. 그래서 미국행 티켓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남편의 만류로 실패하고 미국 딸아이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 아주버님 부부를 만났는데 두 분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라며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안심이 될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매일 남편에게 전화하고 어머님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어머님은 아주 잘 지내시는 것으로 보였어요. 건강도 더 좋아지셨고 아주버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즐거워 보이신다고 말이죠. 아버지와의 연애 시절을 떠올리시는 것 같다라는 게 남편의 생각이었습니다. 딸도 건강을 많이 회복한 듯 보였고 저도 슬슬 한국으로의 귀국을 준비했습니다. 딸을 결혼식 후 처음 본 것이기도 했고 첫 손주의 탄생에 너무 기뻐서 사실 돌아오려고 마음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기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로 했죠. 귀국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의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해외로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정된 날짜보다 더 급하게 딸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비행기가 연착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폭설 때문이었죠. 당장 남편의 출국이 이틀 뒤인데 폭설로 인해 귀국 날짜가 늦어지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아주버님 부부의 모습을 보며 하루 정도는 괜찮을 거다라고는 말했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어머님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할 거란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지성인이고 친자식인데 그런 일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가는 것뿐이었죠. 여전히 뒤숭숭한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아무리 어머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고 분명히 계신다고 했던 아주버님 부부도 찾을 수 없었죠.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해외라 전화 연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 부부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결국 핸드폰이 꺼진 듯 했어요. 어머님이 지니고 다니시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어머님의 핸드폰은 어머님 방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기다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자 마음이 초조해졌죠. 밤 11시가 넘었을 때는 이미 너무 오래 기다린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아주버님 부부는 전화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남겨두고 어머님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어디부터 가야 하는지 막막해서 아주버님 댁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아주버님 댁 문 앞에 섰는데 그 집도 굉장히 조용하더군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고 문을 쾅쾅 두드려도 안에선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옆집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그 집 사람 안 산지 꽤 됐어요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놀랐죠. 고작 미국에 다녀온 게 한 달 남짓이었고 아주버님 부부가 우리 집에 온 것도 한 달 남짓이었는데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이 집에 사람이 안 산다고요? 얼마나요? 라고 묻자 아주머니는 글쎄요, 한 4, 5개월 됐나? 갑자기 이사를 하길래 뭔 일인가 싶었죠. 다른 좋은 데 가서 산다고 하던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4, 5개월이라면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 때와 시기가 겹치더라고요. 불안함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 형제들의 집을 다 돌았어요. 다들 꽤 거리가 먼 곳에 살고 있어서 하루만 낸 불가능한 일이었죠. 아주버님 부부도 어머님도 사라졌다는 소식에 남편도 서둘러 귀국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행방이 묘연한 어머님과 아주버님 부부를 실종 신고하고 둘째 아가씨의 집으로 향했죠. 첫째 아가씨 집에서도 아무 흔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찾을 수 있길 바랬죠. 어머님을 모시고 사라진 아주버님 부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님이 무사히 계시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그렇게 둘째 아가씨 집에 도착했고 저희 부부는 그곳에서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큰오빠 나한테 빌려간 돈이나 갚으라 그래 라는 둘째 아가씨의 고함만 들을 뿐이었죠. 아가씨들 집을 돌며 알게 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주버님이 재산을 모두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들은 아주버님이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빌려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부가 함께 도박을 다니며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냐고 물으니 나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오빠들 다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죠. 역시 출처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남편은 형이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그런 거다 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오해가 깊은 아가씨들은 그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과의 인연을 끄는 아가씨들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되는 순간이었죠.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당장 우리 부부에겐 어머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아가씨들의 집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서를 가보자고 하고 차에 탄 순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주버님 부부의 위치가 잡힌 거죠. 저와 남편은 아주버님이 있다는 위치로 당장 달려갔습니다. 속초 근방에 있는 허름한 여관이었어요. 아주버님 부부를 만나면 멱살이라도 잡을 듯 했는데 저와 남편은 어머님부터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어머님의 흔적은 없었어요. 저와 남편, 함께 동행했던 경찰분까지 어머님의 행방을 물으니 아주버님은 그제야 강릉에다 어머니를 버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가 찼죠. 어떻게 자식이 자기 부모를 직접 버릴 수 있을까요? 저와 남편은 바로 강릉으로 갔습니다. 아주버님 부부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곳에 갔죠. 거기서부터 열심히 어머님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어머님이 발견된 곳은 버려진 곳에서 5km 정도 떨어진 찜질방이었죠. 한 달이 넘어서야 마주한 어머님의 얼굴은 너무나도 야인 상태였어요. 저와 남편은 어머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죠. 이후 어머님을 모시고 간 병원에서는 겨울바람을 많이 쐬셔서 몸이 약해진 것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고 치매가 좀 심해졌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기력을 회복하실 때까지 병원에 모시는 것으로 하고 저와 남편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어요. 우선 아주버님 부부가 어머님을 왜 버렸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부부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었고 엄청난 빚을 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금융업체에서 빌린 돈이 아닌 거죠.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돈을 빌리고자 주변을 둘러보니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살림이 더 좋아진 저희 부부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게 다 부모님이 숨겨두었던 유산 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와 남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어머님을 추궁해서 남은 유산을 빼돌릴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 생각으로 어머님께 유산 얘기하자 어머님은 강릉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강릉에 숨겨둔 유산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 아주버님 부부는 바로 강릉으로 향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그저 바다가 보고 싶으셨던 거고 유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을 추궁하며 언성이 높아지고 급기야 화가 나자 아주버님 부부는 어머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며 그 추운 강릉바다에 어머님을 버리고 온 것이죠. 저희 부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이유로 부모를 버리고 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유산 한 푼 받은 게 없거든요. 아버님은 유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아는 게 없어요. 존재도 확실하지 않은 유산을 욕심내서 자신들을 그토록 반기던 어머님을 버린 아주버님 부부의 파렴치한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2주 동안이나 혼자 계셨습니다. 정신이 온전치도 않은 상태로 말이죠. 어떻게 어머님이 2주 동안 잘 계실 수 있었던 건지, 혹시 은인의 도움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알아보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혹시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나요? 있으면 꼭 말씀해 주셔야 해요.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영감이 도와줬지 뭘 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그리워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말 이후 주섬주섬 5단으로 손을 넣었다가 빼신 어머님의 손엔 금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제가 놀라워하자 어머님은 해맑게 웃으시며 영감이 생일이라고 줬어 라고 얘기하셨죠. 알고 보니 아버님은 어머님의 생신이면 늘 금 한 돈으로 반지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어머님은 그 반지를 전대에 넣어 늘 몸 가까이 지니고 계셨던 거였어요. 딱 한 번 어머님의 목욕을 도와드리다가 본 전대에 그런 물건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딱 잘라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어쨌든 어머님은 그 반지를 팔아서 2주 동안 혼자 지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돈이 있었다고 해도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혼자 지내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타박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아직도 그 모습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후 아주버님 부부는 존속 유기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또 아주버님의 오래된 이간질로 막혀있던 남편과 아가씨들의 사이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죠.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버지 임종도 못 받으렸다며 엉엉 우는 아가씨들에게 남편은 내가 먼저 대화를 하려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위로를 건넸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이후 치매가 심해지셔서 더 이상 집안에서 돌봐드리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보호시설로 어머니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는 점은 아가씨들도 돈을 모아 요양비에 보태고 있고 자주 찾아뵙고 있다는 것이죠. 어머님을 다시 찾고 일상을 회복한 듯 했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님의 유산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아버님의 재산의 흔적은 어머니가 예전에 차고 계셨던 전대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님을 보호시설에 모셔다 드리고 어머님 방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변호사의 공증까지 받아둔 문서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금액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아버님이 사두신 땅이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며 큰 돈을 벌게 되신 거였다고 하죠. 이 사실을 아가씨들에게 알리니 아가씨들은 우물쭈물하며 자신들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가씨들의 뜻을 존중하긴 했지만 오해가 있었던 만큼 아버님의 유산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딸아이도 몸을 완전히 회복해서 육아와 직장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가씨들도 어머님을 잘 돌보게 되었으니 당분간 미국에 가서 예쁜 손녀의 재롱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남편도 퇴직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남편과 보낼 시간들이 기대가 되네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가정의 평화가 있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